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자산관리론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 재무제표 보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무 비율 같은 거 계산했고, 이제 그걸 마치고서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부분을 이제 들어가다가 마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가치 평가는 몇 가지 방식을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지난번에 이제 요 챕터를 공부하면서 이제 뭐 탑다운이다, 바텀업이다 해가지고 이 주식 투자하는 그 펀더멘탈 그 기본적 분석의 방법을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재무 레버리지의 그 영향, 재무 레버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앞에 10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노트 10페이지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 건너뛰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부분은 재무제표를 공부한 후에 설명을 해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두고 공부를 했어요. 지금 재무제표 공부하고 재무비율 다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가치평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물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 레버리지란 말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렛대는 뜻이죠. 지렛대는 작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자기 돈, 또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 돈 10억에 타인 자본 50억을 빌려다가 60억짜리 사업을 해요. 만약에 돈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하면 10억짜리 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타인 자본을 빌려서 60억짜리 6배나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레버리지예요. 작은 돈으로 큰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때 금융파생상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주 나오는데요. 파생상품의 경우도 작은 돈을 집어넣고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레버리지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지란 말이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기업이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을 많이 끌어다가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재무 레버리지라고 한다. 이 재무 레버리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타인 자본이 많다는 얘기죠. 보세요. 재무 레버리지는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또는 뭐 투자를 하는 거죠. 자산을 왜 매입합니까? 투자를 하기 위한 거예요. 차입의 비중을 우리가 재무 레버리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채무죠. 그렇죠? 당연히 채무죠. 차입을 한 거니까 대부분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이자도 나가야 되죠. 정기적으로. 또 만기가 되면 원금도 나가야 돼요. 정해진 날짜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은 자기가 차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자. 그죠?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 비용보다 수익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빌려다가 투자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남는 장사잖아요. 그죠?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뭐 5%인데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20%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뭐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위험도 따르겠죠.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해도 높은 수익이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면은 차입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차입 경영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분명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모으거나 은행에서 차입을 받아 사기도 해요.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리는 차입, 그거는 굉장히 건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거나 기업 상황이 안 좋으면 이자를 갚거나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새롭게 차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차입이 커진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자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채무를 차입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가 손익계산 공부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세금에서 이 이자 비용만큼 저기 순이익에서 빼주고 나서 그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채무에 대한 이자는 면세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채무가 과도해지면 이자가 너무 많거나 원금을 내야 될 날짜가 곧 도래한다면 근데 갚을 돈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또 채무를 얻어서 빚을 갚고 채무를 얻어서 이자를 갚고 뭐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이처럼 이런 경우 재무 리스크, 그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이죠. 재무 위험이라고도 해요. 재무 위험이 높아집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이런 거는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재무 레버리지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ROE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주당 순이익에 대한 영향, 그리고 주식 보유자에 대한 영향,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볼 텐데요. ROE라는 거, ROE는 뭐예요? Return on Equity. 그래가지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잖아요. 즉 ROE는 순수익 또는 순이익을 자기 자본의 크기로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간 내 돈이 얼마 있으면 그 돈 대비 순이익이 몇 배로 나오느냐, 그런 거를 살펴보죠. 이 ROE는 채무 비중, 이게 이제 재무 레버리지요. 이자율, 법인세율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요.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면 수익이 줄어들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수익이 감소해요. 그래서 ROE는 뭐예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준 거라 했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 순이익이 낮아지면 ROE도 낮아지겠죠. 법인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순이익이 감소하죠. 분자가 감소하니까 ROE 작아지죠. 채무 비중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죠. 이자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순이익이 감소하죠. 그래서 ROE가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는 이런 측면에서 ROE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당 순이익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당 순이익을 우리가 earnings per share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주식수로. 그럼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레버리지가 높다. 레버리지가 높으면은 주당 순이익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그 숫자 예로 보여주겠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타인 자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전체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의 비중이 작다는 것이죠. 주식은 자기 자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으로 큰 사업을 하니까 절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순이익의 크기가 아무래도 그 액수가 커지겠죠. 주식수는 작은데 그 사업을 크게 하니까 순이익의 규모가 커져요. 그러면은 EPS가 커지겠죠. 순이익이 그죠? 증가하기 때문에 EPS가 커져요. 그래서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다 삽입을 해주세요. 상대적으로, 왜 상대적으로라는 말을 쓰느냐, 전체 사업 대비 큰 사업하는 거에 비하면은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수로 순이익을 나눠주므로 주당 순이익은 더 커진다. 그죠? 이건 숫자로 꼭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부채가 많으면 나가야 될 이자가 많잖아요. 그죠? 이자 비용이
커져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입이 없어요. 이자 갚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럼 위험한 거죠. 위험이 커져요. 부채로 인해서 잠재 손실도 커지고 잠재 수익도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 부채가 커진다는 얘기는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수익성 있는 사업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순이익이 커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부채 커지면 이자가 많이 나가죠. 그로 인해서 이자 비용 나가는 만큼 수익이 나빠지죠. 잠재 손실도 커지는 거예요.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회사에 재물 레버리지가 높다, 이런 얘기는 이건 뭐 유리한 면도 있고 불리한 면도 있다. 그러나 어떤 재무적으로 위험도는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순이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턴 온 에쿼티, 즉 자기자본분의 순이익, 그것이 증가 요인도 되지만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낮아질 수도 있다. 잠재 손실이 커지므로 이자 비용이 커지는 것은 ROE를 낮추고요. 잠재 수익이 커지는 것은 ROE 증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볼 때 레버리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무 위험을 높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워가지고는 해결이 답이 안 나와요. 시험 볼 때 여기 대해서 뭐 맞게 서술한 거, 틀리게 서술한 걸 골라라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외워가지고 해서는 뭐 이거는 뭐 그죠? 별로 효율성이 높지가 않아요. 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왜 이런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서술이잖아요. 그 타당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돼요. 레버리지를 통해서 ROE를 높일 수 있다. 왜? 레버리지를 높여서. 그죠? 그거는 아무래도 전체 순이익 대비 자기 자본이 작아지니까 ROE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세밀하게 음미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어떤 문장이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려면 이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가지고 한다는 거는 실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하나 요거를 이해를 해서 시험에서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냐 틀린 문장이냐, 맞는 것만 골라라, 틀린 것만 골라라, 이게 나오면은 하나하나를 보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좋은 예들이 있잖아요. 레버리지가 미치는 영향들, ROE에 대한 영향,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외울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외우지 말고 의미를 이해를 해라는 얘기예요.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주식 보유자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맨 밑에 게 잘 안 보이는데 좀 높여야 되겠네. 자, 또 다른 응용을 볼까요? 먼저 성장주에 투자를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장주에는, 성장이라는 건 미래 성장성이죠. 그거를 요새 뭐 성장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뭐 신생기업이라서 수익이 높지 않지만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테슬라 같은 거를 보세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라는 거의 뭐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 천재죠. 지금 화성에 로켓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것을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운반선을 다시 재활용하고 막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고, 이제 우리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있게끔 기지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정말 꿈 같은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또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테슬라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그죠? 몇천 달러예요, 하나에. 그게 왜 이렇게 비싼? 그동안 테슬라는 계속 적자를 봤어요. 최근에 작년인가 겨우 흑자로 돌아서고, 올해 좀 흑자폭이 약간 늘어나긴 하는데,
이 주가에 비하면은 턱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비쌀까요? 그거는 성장성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자, 이런 성장주에 이제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걸 투자할 때 우리가 그 성장주라고 그 무조건 할 것은 아니고, 필요한 재무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잘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럴 때 배당률을 볼 줄 알아야 돼. 배당률이 높다 낮다, 높다고 무조건 좋은가 살펴봐야 돼요. 또 수익률,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 또 여기 이게 이거죠. ROE, 리턴 온 에쿼티, P 레이쇼, 이걸 퍼라 그래요. EPS, 좀 아까 본 그 주당 수익률, 그죠? 이런 것들의 이 각각의 그 성장주가 갖고 있는 이 값들을 보고 그것이 믿을만한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수익의 재투자를 위해서는 배당률이 어떨수록 유리할까요? 수입의 재투자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 이제 순이익계산서를 생각해 보세요. 다 뭐 해서 이자 내고 세금 내고 나머지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배당을 하잖아요. 배당하고 난 나머지가 이제 내부 유보금이 되는 거예요. 배당을 많이 하면 배당이 올라가면 내부 유보가 작아지잖아요. 이게 투자 자금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주식의 재투자를 위해서는 내부 유보금이 높을수록 좋잖아요. 여유 자금이 많을수록. 이 돈이 모자라면 이제 돈을 빌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채무 늘어나죠. 재물 레버리지가 커지죠. 결국은 배당률이 높을수록 유리해요, 낮을수록 유리해요. 그렇죠? 재무 배당률이 낮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야 내부 유보금이 늘어나서 투자 자금이 더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성의 제고는 성장률의 핵심이에요. 자, 투자를 하는데 수익성이 높은 쪽을 투자해 성장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죠? ROE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라는 게 있죠. P 레이쇼를 줄여서 퍼라고 불러요. 퍼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수치 이상의 내용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의 영향이 높습니다. 퍼에 영향을 주는 거, 아까 레버리지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 앞에 페이지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EPS가 높을수록,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이것도 레버리지가 영향을 줄 수 있다 했어요. 이 때문에 레버리지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레버리지가 높은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기업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어떤 상태인가를. EPS가 높은 것이 단지 재무 레버리지, 그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좋아서 높은 게 아니라 재무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수익 EPS가 높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좋아해요. 배당주만 모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배당주만 모아놓은 배당주 펀드가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요,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다 긁어서 배당을 많이 줘요. 당장 주주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말 생각해 봅시다. 배당 지급률만 높이면 회사의 주가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당 지급률을 높이면 주가를 높일 수 있다.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관식으로 시험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설명할 게 있겠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 설명할 수가 있죠. 먼저 배당률이 높다는 거는 좀 아까 얘기했지만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할 돈이 적어지죠. 그럼 기업의 장기 성장성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일단 원래 실제로 배당률을 높이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주식들이.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는 아니지만
배당률이 높기로 유명해요. 근데 그 기업들 중에는요, 상당수가 정말 빚 좋은 개발구들이 많아요. 당장은 배당을 많이 줘서 좋은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익만 나오면 다 배당을 해줘 버리니까 그걸로 주주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투자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주가를 올리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주가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까요?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긴 그렇고 좀 구체적인 기업의 수치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지금 두 회사가 있어요.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A와 B. 그 두 회사의 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자기자본, 장기부채, 순이익, 이자 비용, 배당금, 배당률, ROE 자기자본 수익률, ROE 총자산 수익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딱 주어주고 A사와 B사의 어떤 그 평가를 해보라.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보라. 이런 문제가 주관식으로 주어진다고 칩시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치를 근거로 해서 어떤 회사가 더 바람직하다,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숫자를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여기 시가총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발행 주식수 하고 가격, 현재 주가 이걸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A 기업은 528억, 그죠? B 기업은 615억. 여기 이제 단위가 100만이에요. 100만. 615억이에요. 저는 528억. B 기업이 좀 크지만 얼추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시가총액은 큰 차이 안 나는데 이 자본 구성이 많이 달라요. A사는 자기 자본이 8천에 타인 자본, 장기 부채가 144억이에요. 자, 자기 자본이 80억, 장기 부채가 144억이에요. B사는 자기 자본 44억에 타인 자본이 15억이 좀 안 되죠. 145억, 15억. 상대적으로 볼 때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이 더 작아요. 그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타인 자본이, 부채가 자기 자본 대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A 기업은 오히려 1.5배 정도 되죠. 그죠? 1.5배 넘죠.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훨씬 더 커요. 근데 B는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본 구성이 크게 다르다. 자본 구성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B의 자기 자본만 볼 때 B는 A의 한 60% 돼요. 45억이 80억 대비 한 60%. 그죠? B의 부채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면에서 볼 때 B가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의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있죠. 즉 레버리지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높다. B는 A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낮다. 그리고 특히 고려할 것은 A 기업의 타인 자본이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이걸 보면은, 이 표를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사가 A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더 크지만 615억이에요. 528억. 근데 이익을 보면은 A가
28억, B는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A사가 수익이 훨씬 높네, 순이익이 많네, 그럼 좋은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A사가 B사보다 시가총액은 더 낮은데도 순이익이 높아요.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은 주가가 낮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니까. 순이익이 낮는데 왜 시가총액이 더 작을까? 순이익은 훨씬 높은데. 자, 그 이유는 이 회사는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을 많이 끌어다가 써가지고 사업 규모를 왕창 커지게 만든 거예요. 자, 이 회사의 자산, 총 자산을 볼까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되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그죠? 80과 145를 합치면 225억 정도 사업 규모예요. 225. B는 어때요? 45억, 15억, 한 60억 정도의 사업 규모예요. 60억 정도 사업 규모에서 14억 이익 낸 거하고 225억 사업 규모에서 28억 이익 낸 거하고 뭐 감이 오나요? 사업 규모가 엄청 커요. 3.5배 같이 되는데 순이익은 약 2배가 좀 안 되게 이익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자본의 효율성이 A가 B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순이익은 많지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가 시가총액이 더 크지만 수익은 미안합니다. B가 시가총액이 더 크지만 수익은 A가 더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특징을 비교해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부터는 우리가 파일을 바꿔서 다시 나가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